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한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정치 토론 확장판입니다. 먼저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또 신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김성환 시사평론가님도 오늘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으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장판 이렇게 세 분 모시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자, 먼저 윤 대통령 신년 대담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방송계 선배이시기도 한 우리 신 의원님께 진짜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KBS 대담 말이죠. 네. 우리 모두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담 형식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 그런 전하는 시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목부터 대통령실을 가다.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요. 그러더니 솔직히 지금 맥락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틀으시면은 오히려 이거 제목 보고 또 시장만 보고서는 이거 견학 프로그램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게요. 미국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A Day in the White House 그래가지고 저도 몇 번 봤는데 주로 MBC가 많이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대통령의 하루를 쭉 따라가요. 그런 게 있군요. 네,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거 하고 지금 그 현안하고를 이렇게 결합해 놓은 건데요. 누군가가 이 아이디어를 냈겠죠.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기자회견 대치용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에요.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전통적인 기자회견 방식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도 가끔 해야죠. 아무리 못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게 그러니까 약속대로 짜고 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허용해야 됩니다.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그 탄핵을 받네 맞네 할 때 보면은요. 그때는 원래 미국 기자회견이 30분인데 2시간 더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기자 한 사람이 손을 들고요. 7, 8번 추가 질문을 해요. 근데 닉슨이니까 알죠. 그러면서도 다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봤던 건요. 기자회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다큐멘터리를 본 거예요.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짜여진 다큐멘터리를 보고 짜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짜여졌는지는 아마 며칠 동안 죽도록 편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국민들이 과연 아이고 욕봤다 잘했다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실패한 다큐라고 봅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슈 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외교 안보 문제까지 그 나왔는데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거의 이제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미 그 보수 패널 중 한 사람이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었대요.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입장 표명만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그 입장 표명이 사과에 버금가는 입장 표명일 거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을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제 그 중요하겠죠. 지금 야당이야 당연히 비판하는 것인데 저는 어저께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그 오히려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인내심을 시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여론의 그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평론가님은 좀 신선하진 않으시던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예측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보다 더 나아가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또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아쉽지 않았나 생각한다. 생각이 든다. 이런 표현이 거의
가장 뭐 국민들한테 일종의 유감 표현 형태라고 하면 이 표현이 제일 가까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한 것보다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뭐 두 분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자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예. 더군다나 공영방송 KBS 앵커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만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질문을 던지는 태도도 그렇고 뭐 이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건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냐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질문을 던질 것 같은 저자세로 질문을 던지는 태도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언론인들이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실에도 뭐 프롬프터도 없고 뭐 그냥 뭐 답변했다고 그런 말 하던데. 이거는 아마 뭐 이른바 선수들이라고 불리는 언론인들은 다 눈치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프롬프터 없이 했다고 하는 건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은 좀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마사지를 좀 해서 내놓은 발표 같고요. 예. 대통령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프롬프터나 무언가를 보고하는 듯한 모습들을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발견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편집했던 흔적들을 많이 중간중간에 저는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발언들을 중간에 덜어내고 발언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논리적인 모습들로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편집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의 질문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른바 명품백과 관련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을 어느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질문 문장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좀 걱정이 저는 됐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질문 던지기 전에 정말 잘 짜놓은 것처럼 그 전에 대통령실에 벽에 걸려있는 액자 안에서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들하고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예. 그렇게 일종의 좀 뭐랄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건지 궁금해서 계속 그 장면을 지켜봤던 국민들한테 일종의 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연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문제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한마디만 예, 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은 그 굉장히 많은 기자들과 촬영 스태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제 거기 보이는 건 딱 두 사람이 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론들 보면은 트랜스크립트 제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아마 어저께 밤에 이걸 텔레비전을 직접 보면서 기사를 쓴 걸로 보이는 걸로 봐서 예. 끝까지 그러니까 녹화를 하고 나서 한 2박 3일 동안 열심히 편집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지금 그 신현님 말씀은 사실은 사전에 이렇게 녹화를 하면은 보통은 전문을 제공하곤 그렇죠. 하죠. 언론에 예. 제공하죠. 그리고 스크립트는 이제 물론 있는 건데 트랜스크립트는 스크립트 말고 진짜 한 것을 그대로 해서 그 속기를 하는 분들이나 기계를 이용을 해서 트랜스크립트를 만드는데 트랜스크립트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편집이 진행됐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그 현장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간 시설 장비 인력이 많이 들어간 다큐인데 저는 효과는 이번 설 연휴를 지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좋지 않은 게 뭐 결정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예. 뭐 이런 걸 포함을 해서 너무 신중 모드로 하다가 보니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사과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과에 시옷자도 안 나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 가지고 아마 지금쯤은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스텝들입니다. 정 의원님
방송 전에요. 방송 몇 시간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명품백 얘기를 하니까 의전 그리고 경호 이 문제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 앵커 질문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도 또 의전 경호를 또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5글자로 말하겠다. 아쉽습니다. 그랬거든요. 의원님 이거 이 두 분의 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예. 그런 사태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라든지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런 이제 행동을 보면은 상당히 톤 다운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관전자로 하여금 그 갈등의 사실 뭐 승자 패자라는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못하지만은 예. 결국은 대통령이 압도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쉽다라는 말은 굉장히 완곡하게 하는 발언 거기에 부사인 매우라는 표현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아쉽습니다고요. 그다음에 그 동영상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지금 그걸 본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는 경호도 문제가 있죠. 그 사람 북한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다 네. 그래요. 북한 관련 서적을 쓰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최근에 방송 나와서 하는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걸 많은 청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삼는 거는 마음이 약해서 내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공손하게 그 사람을 내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받은 선물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의전과 경호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전 경호 그리고 그 선물을 가져간 사람의 의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그 선물을 이거는 저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왜 이걸 자꾸 가져오세요 하면서 거기 그냥 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지금 빠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선물 가져오면 이거 다 김영란법에 걸린다 그래갖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럼 앞으로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내치지를 못해서 받은 거면 다 그럼 통용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그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껴갔다라는 것하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요번에 그 강력하게 그 소위 당정 수평 관계를 보일 것처럼 한 한동훈 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적극 돕는다고 여겨진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태도를 봐서는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한 그런 어떤 그 소위 갈등 이거는 이미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됐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힘의 자체적인 목소리 내지는 수평적 관계 이건 아닌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예.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 그런 거는 왜 생각을 안 해보는지. 저는 그게 매우 아쉬워요. 예. 근데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았으면 대통령이 뭐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는 비대위원 문제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일종의 성역화하는 작업 같은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금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혹시 당무개입 막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거는 오히려 당무개입 문제는요. 예.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즉흥적이고 좀 굉장히 거칠잖아요. 뭔가 행동하거나 이렇게 할 때 계획적으로 뭔가 움직이지 않았던 게 드러나는 게 특히 이제 당을 상대로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결국 대통령이 경로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그 전에 뭐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 정책을 결정할 때도 R&D 예산 문제를 얘기할 때도 곽기정통부 장관한테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굉장히 즉흥적인 태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은 또 굉장히 치밀하게 수습하는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예. 결국 이른바 서천에서 추위에 떨게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오찬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뭐 이런 사진을 연출해서 보여준다거나 이런 거는 그랬는데 예. 하여튼 분명하게 한 가지 메시지 남은 거는 예. 김건희 여사 문제는 건들면 안 된다. 명품백 문제는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경률 비대위원 제일 자기가 고든 소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아쉽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못 하잖아요. 이런 특별 담화를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 외에 더 입장을 못 낸단 말이에요. 아니 두 사람이 이 정도 내는데 다른 대선 후보나 현직 의원들이 목소리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특별 담화로 모든 여당 내 아니면은 현 뭐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입은 다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 분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그리고 세 분이 나오시니까 더 좋습니다. 어제 방송했으니 이제 여론조사하면은 민심은 대통령과 여당 쪽으로 많이 기울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신 의원님.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저는 반대로 간다고 봅니다. 제가 뭐 야당 쪽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형식도 안 좋으시다고요. 김건희 여사 부분은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이건 본질의 근처에도 못 가고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요. 이게 아마 설 민심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여론조사는 사실 보나 마나입니다. 아마 보수에 계신 분들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습니다. 보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걱정스럽지만 오히려 대통령 지지가 지난주에 갤럽의 29%로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쪽 진영의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극단의 상황을 이미 경험했어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29%가 오히려 마지노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하로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요번에 이 방송을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지자들이 인내를 시험하는 건가? 그 얘기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거나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보여져요. 예. 평론가님은요? 저는 조금 두 분보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예, 예.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자유로워요. 근데 이건 제 얘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동의하거든요. 이른바 탄핵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보수 측은 어떻게 해서든 좀 윤 대통령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지지자들의 마음도 상당 부분 거기에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지금 거의 바닥까지 다 내려와 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30%의 벽이 깨진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지켜줄 마음이 있느냐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하는 정도의 지지율이에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거를 지지자들은 지금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켜주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그건 지지율로도 연결되고 총선에서 적극적인 투표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이른바 조선중앙 조선중앙동아라고 하는 새 매체가 사설이나 칼럼이나 이런 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면 저는 그 마음대로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일제히 다 이번 특별 대담에 대해서 다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진보 성향의 매체보다도 더 아프게 비판하는 칼럼이나 사설을 썼거든요. 이 얘기는
이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더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드러난 인심인데 그 민심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이 더 허물어져 버렸을 경우에는 총선 때 총선 결과가 만약에 나쁜 결과로 나올 경우에는 완전히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걸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이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론 열기 잠시만 시키고 오겠습니다. 물 한잔 하고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로 총선이 딱 62일 남았습니다. 정 의원님. 그 국민의힘에서요, 영남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 계신 곳 그곳을 이제 험지라면서 중진 의원들에게 거기 나가라고 그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동강 벨트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뭘 노리고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 지금 PK 지역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에 부산시장이라든지 또는 경남지사를 했던 중견 정치인을 보내서 낙동강 벨트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은 이미 이제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을 한 것이고요. 이게 선거인데 거의 전쟁터 같은 선거이다 보니까 벨트가 많잖아요.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또 아마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금강 벨트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영산강 벨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PK 지역에 이런 분들을 이제 험지로 출마시키면서 그 명분 자체가 좋다 보니까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시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석이 된 자리에 누굴 또 투입시키느냐 요거가 이제 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낙동강 벨트라는 용어는 이뇨한 혁신위원장 때부터 나왔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찰 출신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아주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단 말이죠. 야당에서. 그래서 이분들을 그 지역으로 험지 출마를 시키는 것까지는 꽤 명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험지가 아닌 텃밭에 누구를 투입시키느냐 요것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봄 여름부터 나왔거든요. 작년 봄 여름부터 나왔던 걸 인요한 위원장이 늦가을에 와가지고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 벨트 이남에 있는 분들을 잘라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원로들을 하나씩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 사실은 험지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지역구 선거를 해보면은 같은 행정구역 안에 뭐 갑을병정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갑을병정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영등포 을에서 했는데 영등포 갑하고 너무 달라요. 분위기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영등포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식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거론되는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이분들은 죄가 있다면 여러 번 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별로 이 공천권을 가진 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비윤인 건 맞아요. 아니 그리고 하여튼 비윤도 비윤이지만 가끔 와서 뺐다간 소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 불이익을 주고 물을 먹일까 하는 것들을 고심하다가 이동수를 여기다가 딱 들이대면은 명분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슨 희생을 하는 것처럼 포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데 결국은 이 벨트에 이제 아마 새물을 집어넣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새물은 결국은 아마 친윤 내지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여삐 여기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봄 여름부터 거론이 되고 있던 여의도에 돌아다니던 풍설이 이게 단순한 풍설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신 의원 말씀은 계속 분위기가 이른바 찌라시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낙동강 벨트라는 얘기는 뭐 총선 때마다 대선 때마다 나온 얘기거든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상징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봉하마을하고 평산마을이 다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인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봉하마을은 김해에 있고 그리고 평산마을은 양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낙동강을 이제 부산 쪽으로 끼고 있는 부산 북강서갑, 진구갑, 연제, 사하, 나물. 나물은 빼죠. 나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의석을 가졌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좀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21대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18석 중에 민주당이 3석 가지고 왔거든요. 예. 이게 다 북강서갑, 사하갑, 나물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2군데가 거기서 나왔고요. 경남에서 16석 중에서 민주당이 3석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게 김해나물하고 양산을이에요. 공교롭네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가져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20대는 부산에서 5석 그리고 경남에서 3석 그리고 정의당이 또 창원 성산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창원 성산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니까 그거 빼면 똑같은 지역이에요. 김해, 나물, 양산을.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남을 빼고 나면 전부 다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상징성도 있는 데다가 그 지역의 민주당의 의석들을 가져가게 될 경우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싹쓸이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서병수 김태호 의원의 험지 출마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밑그림이 어떤 걸까라고 확신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병수 의원은 형제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선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서범수 의원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한테 출마 이번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근데 바로 옆 지역구거든요. 북강서갑에.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하고 한번 붙여볼 만하겠다. 이건 뭐 구도상으로 낙동강 벨트가 중요하니까 가능하겠다 싶었고 김태호 의원도 뭐 경남지사까지 지낸 인사기도 하잖아요. 또 양산 을 같은 경우에 이번엔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뭐 조사 결과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낙동강 벨트를 공략하기 위해서 가능하게 쓰려니 생각했는데 조혜진 의원을 김해갑을로 집어넣으려고 한다거나 예. 아니면 김기현 의원을 난데없이 남구 을에서 좀 북구로 옮긴다는 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북구는 제가 볼 땐 김기현 의원 못 이기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현대자동차 노동자 그 노조세가 강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험지 출마라는 명분으로 넣겠다는 얘기는 그 자리를 누군가 넣고 김기현 대표는 사지로 가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혜진 의원도 역시 김해 가벌에다가 넣는 거는 이것도 사지로 가라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다 비운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는 이제 비운으로 분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주로 비운이나 윤 대통령한테 뭔가 좀 이렇게 눈총을 받았던 사람들은 험지로 막 다 보내고 이러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인신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 의원님 여당에도 정치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그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이라면 좀 아마추어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봐야 아니요, 하죠? 아마추어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런 공천의 형태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만 해서 그렇지 민주당 얘기를 하자면은 또 뭐 거기도 그렇게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게 4년 공천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소위 꽃밭이라고 알려진 텃밭이라고 알려진 지역은 제한돼 있고 그런데 뭔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묵은 사람을 좀 빼보자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일련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지금 낙동강 벨트 내지 PK, TK에 대해서는 뭐 아까 우리가 윤한 갈등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지만 예. 이거는 윤한 갈등과 상관없이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딴 건 몰라도 여기 그 물갈이 하는 거는 확실하게 할 것이
것이다라는 데에는 뭐 이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상이 대충 정해지는 거죠. 대상이 조혜진, 정해지군요. 김기현 해가면서 아마 이제 더 생기겠죠. 단지 정말로 시스템대로 움직이려면은 당무감사한 결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오래 한 게 죄입니까? 뭐 4선 5선 잘했으니까 또 뽑힐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초선 재선 중에도 의정 활동이 부실했다든지 아니면 지역구민에 의해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사람들 당무감사 결과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당무감사는 정량 평가잖아요. 근데 여기 정성 평가가 있더라고요. 당에 대한 기여도. 이거는 진짜 엿장수 맘대로죠. 정성 평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공천이 되지 않으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3지대에서. 예. 여당 출신 제3지대, 야당 출신 제3지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는 지금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현재 진행형이고 2월 말은 돼야 이제 이 얘기가 거의 끝나지. 3월 초까지도 갈 예.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보통 볼 2월 때는. 말 정도면 경선이 네.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죠. 네. 제가 받는 인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건요 프로의 작품이고요. 아,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작품이 아니에요. 음.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분들 이름들은 전에부터 돌아다니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절대 그냥 갑자기 뭐가 방침이 바뀌고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 들을 때마다요. 정 의원님이 좀 뭐 보수 정당에 애정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저 애정 많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정말 애정이 있어요. 찐 애정이에요. 그래서 좀 잘 되길 바라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원래 시스템 공천하면서 경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험지로 막 이전시키는 네. 거니까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불가리에 대해서 특히 PK 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런 물갈이의 와중에도 좀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도 오래 했었는데 저 사람 왜 빠지지?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뭐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노량진 수조물을 좀 마셨다든지 뭐 이런 그런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개인 견해예요, 이거. 예. 저도 누구 어떤 분이신지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이른바 윤석열 정권 창출 책임론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는 선거 졌을 때 그때 좀 크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총선 공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요. 예. 지금 누가 친문이냐를 지금 가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친문이 누군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은 방송에 나와 가지고 그럼 나보고 나가지 말란 얘기냐 하고 지금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민주당이 점점 만들어 가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대표적인 인사가 누군지는 비서실장급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공천을 아무리 신청해도 안 주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22대에서는 민주당의 경우에 그 불체포 특권 예. 내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곤란하다라는 선언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총선 기준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불체포 특권에 찬성할 사람은 공천 못 주겠다라는 얘기로밖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을 완전히 하나의 색깔,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하겠다. 불체포 특권을 찬성할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은 공천을 못 주겠다는 거죠. 불체포 특권을요? 아니 불체포 특권에 그때 찬성을 했던 예. 사람들. 그러니까 예. 체포 동의안에 네, 찬성한 예. 사람.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불체포 특권이 아니죠. 체포 동의안.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공천을 못 주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의 색깔로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앞으로 공천에서 굉장히
아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요. 공관위원장도 여기에 동조를 했거든요. 이명박 위원장이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면서 이거에 똑같은 얘기를 거기서 지금 나온 말이니까. 반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도 국민들로부터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는 또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는데 이게 믿는 구석이요. 예. 국민의당 공천하는 거 보니까 별로 잘할 것 같지 않다는 지금 예측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공천을 마음대로 해도 결국은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닌가 싶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대목이 지금 앞으로 공천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딱 생각이 나는데요. 예. 제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비판적 시각을 이제 갖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재명 세 글자만 나면 갑자기 막 이렇게 고개를 고추 세우면서 아, 참 그렇지. 이재명이 있었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제1등 공신은 이재명 대표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그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사람만 얘기하셨는데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 오히려 가장 제일 타겟이 임종석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이것을 제3자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도 총선이지만 차기 대선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까지 자기가 어쨌든 방탄을 유지하면서 또 한 번 나가기 위해서는 이 당이 자기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일단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그 민주당도 당대표 경선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랬을 때의 친문의 구심점 내지는 친문의 핵심 세력의 좌장으로서 임종석이 뜨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예 뿌리를 자르려고 하는 그것에 지금 그 공관위원장도 동조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물론 이거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 한 사람 그리고 윤석열 정부 탄생 뭐 운운하는데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사람 이건 진짜 핑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술렁술렁해도 되겠다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이응자만 나와도 그냥 확 긴장하는 그 동력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예. 지금 4월 총선 공천은 8월 전당대회하고 연동이 돼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4월만 보고 공천하는 거 아닙니다. 8월 말 전당대회가 지금 같이 연장선상에서 두 개를 놓고 보고 있다는 말씀은 그건 뭐 확실하고 분명한 얘기입니다. 예. 김성원 평론가님 지금 조금 전에 그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댓글도 그런 댓글 많더라고요. 뭐 책임론 따지면 선거에서 진 당시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가 제일 책임 큰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하실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대선 후보였는데 왜 책임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뭐 책임을 지고 안 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공천이라고 하는 그 총선거라고 하는 특성에 저는 더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명박 위원장이 처음 들어서서 국민참여 공천을 얘기했어요. 공천 기준도 국민들이 기준을 만드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 한 50만 명 상대로 조사를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직접 공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개혁 공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혁신 공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딱히 내세울 구호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86그룹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이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 안에 86그룹도 세대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 민주당도 합니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좀 끊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명박 위원장이 내세운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임종석 실장은 너무 편안한 지역을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임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예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더 얘기하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명절 그리고 연휴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셔야 합니다.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뵈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정 의원님 인사를 끝으로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뜻한 소통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